안녕하십니까. 감정노동연구소 그리고 본능대학교 대표 김태형 인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본능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방향에서 해석하는 강의. 오늘은 리더십 중에서도 하드 리더십과 소프트 리더십에 대해서 본능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 리더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은 조선시대의 최대의 비극,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그 사건으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사도세자는 왜 뒤주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론과 소론의 정치적 희생양이었다. 물론 맞습니다. 아니다. 사도세자의 심각한 정신병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살인극을 불러왔고 현대로 보자면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의 광기를 보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인간의 본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이걸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영조의 리더십을 이야기할 적에는 하드 리더십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셀프 리더십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 또 소프트 리더십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영조 스스로는 셀프 리더십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기 관리가 조선시대에서 아주 최고라고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관리는 어마어마하게 잘했지만 과연 자기 신하나 또는 자기 자식에게 또는 자기 사도세자에게는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 핵심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바로 하드 리더십과 소프트 리더십입니다. 사실 이 사도세자는 영조가 40 넘어서 매우 늦게 난 아들이었습니다. 그 전에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일찍 죽고 늦게 난 외아들이어서 영조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사도세자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영민한 머리를 갖고 있었고 공부도 대단히 잘했습니다. 영조는 너무 기뻐서 돌이 지나자마자 세자 책봉을 해버립니다.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세자 책봉을 하면서 그때부터 어머니와 떨어져서 살게 됩니다. 사도세자의 어머니는 정식 왕비가 아니고 후궁이었죠. 그래서 어머니와의 애착을 형성하지도 못하고 바로 세자의 수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비극은 사도세자가 만으로 12살, 우리 나이로 약 13살 때 왕의 업무를 대신하는 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리를 10여 년 넘게 13, 14년 이상을 하게 됩니다. 왕의 업무를 대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왕의 업무를 대신하는데 완전한 자율권을 준 것이 아니라 사사건건 영조가 뒤에서 간섭하고 통제하고 훈계하고 이런 일이 10여 년 이상을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결정을 사도세자가 결정을 하면 뒤에서 호통을 칩니다. 아니 너는 거기 현장에 가보기나 해봤냐? 네가 전방 구경이나 해봤냐? 도대체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함부로 내릴 수가 있느냐? 신하들 너희들은 나를 지금 모욕하고자 하는 것이냐? 라고 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사도세자를 모욕을 줬습니다. 사도세자는 또 너무 놀라가지고 또 그 다음번에는 다른 결정을 내릴 적에는 자기가 먼저 결정을 했다가 저번에 아버님 영조대왕에게 그런 혼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바마마 이번에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내가 교육을 허치켰다. 아직도 그런 결정을 못 내리고 나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물어보다니 내가 너한테 대리시킨 보람이 없어. 사도세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세월을 10여 년 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구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리더십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바로 하드 리더십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드 리더십은 뭐냐? 자기 지위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직책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가장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따라와라! 안 따라오려면 안 된다! 이런 것이 바로 하드 리더십이죠. 과거의 기업들도 이런 하드 리더십을 많이 채택을 했습니다. 영조야말로 정말 스스로는 셀프 리더십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지만 사도세자는 일방적으로 훈계하고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하드 리더십으로 키웠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능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서열이라는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리더십 이야기를 하는데 웬 서열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하드 리더십과 소프트 리더십이 인간의 본능 중에서도 바로 서열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서열은 80여 년 전에 셀더럽 에베라는 한 동물학자가 수탉 100여 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탉 100여 마리를 약 한 요만한 공간에 모아놨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닭을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단 두 마리만 새로 만나도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상대방의 벼슬을 막 쪼고 피투성이 될 때까지 완전히 사생 결단을 내죠. 이 성질을 이용해서 사실 투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100여 마리를 새롭게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뭐 죽어 나자빠진 놈 깃털이 날리고 울음소리가 막 천둥처럼 울리고 막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셀더럽 에베가 이 싸움을 그치게 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봤지만 싸움이 그치질 않더랍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실험을 그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놀랍게도 3일이 지나니까 싸움이 딱 그치더랍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봤더니 놀랍게도 1위부터 100위까지 서열이 쫙 정해진 거였습니다. 이 닭의 서열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1위는 99마리의 벼슬을 쪼을 수가 있습니다. 50위는 49마리를 쪼을 수가 있고 50마리한테 쪼입니다. 100위는 99마리한테 쪼입니다. 그래서 100위쯤 되면은 이 벼슬이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놈이 어떤 놈을 쪼는가를 보면 아, 이놈은 37이구나, 이놈은 48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는데 80여 년 전인데 인정을 받았을까요?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 야, 닭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건 우리가 알지만 그렇게 정교하게 서열을 매기는 건 인정을 못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이 논문이 사장이 됐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봤더니 닭뿐만이 아니라 모든 군집 생활하는 생물은 전부 다 그게 개가 됐던 사자가 됐던 고양이가 됐던 뭐 호랑이가 됐던 군집 생활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서열을 만드는 것이 이제는 밝혀져 있죠. 우리가 TV에 동물 관련 프로그램만 봐도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인정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면서 이 계급 사회를 만든 그런 유일한 동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닭 따위가 감히 계급을 만들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서열이라는 것은 아주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었죠. 그런데 왜 이 닭이나 많은 동물들이 군집 생활을 하면 왜 이렇게 서열을 피터지게 만드느냐? 바로 인간과 동물의 존재,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살까요? 혹시 우리가 왜 사는지 그 삶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죠? 예. 사실 종교도 철학도 아주 명쾌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를 동물적으로 보면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 씨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인간은
유전자 보존을 위해 맹목적으로 프로그램된 로봇 기계이다. 맹목적으로 하는 게 뭐죠? 바로 무의식이라는 얘기죠. 무의식. 나도 모르게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번식을 위해서 프로그램된 그런 로봇 기계라는 겁니다. 뭐 모성애도 그렇고 우리 계급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서열이 그렇다는 겁니다. 즉 서열이 높은 놈은 번식할 수 있는 유리한 유체가 있고, 서열이 낮은 놈은 번식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이든 동물이든 바로 이 서열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직장에서 진급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서열이 정해져서 번식할 권리, 짝짓기 할 권리, 먹을 권리를 가져가거나 박탈당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몸속에 호르몬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비극입니다. 몸속의 호르몬이 어떻게 바뀌느냐? 서열이 높은 개체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로토닌 호르몬 얘기 들어보셨나요? 긍정 호르몬의 진수죠. 아마 긍정 호르몬을 한마디로, 긍정 심리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얘기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긍정적인 태도야말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뇌 속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엄청나게 만들어내서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편은 그 반대편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서열이 높은 놈은 내가 긍정적인 태도를 갖지 않아도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서 저절로 긍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호르몬이 인간의 마음을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쪽 관점도 굉장히 알아야 됩니다. 그 회사에서도 보면요, 사실 직급이 높은 분은 어떤 프로젝트를 만났을 적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이거 안 될 거야 라기보다는 될 거야 라는 경향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 긍정적이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긍정적이 되었을까요?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둘 다. 근데 우리 세상은 뭐예요? 이쪽만 이야기해요.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러나 이쪽 세상도 있다는 겁니다. 이 하드 리더십은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 서열이 낮은 개체한테 일어난 일입니다. 서열이 낮은 개체는요, 아주 간섭과 통제를 당해요. 간섭과 통제. 짝짓기 좀 하려고 하면 안 돼. 좀 먹으려고 하면 안 돼. 다 뺏기고 통제를 당합니다. 간섭당하고 통제당하고. 그래서 이제 불행해지고 우울증이 걸리는데, 이 서열이 낮은 개체의 피를 뽑아보면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즉 서열이 높은 개체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서열이 낮은 개체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엄청나게 나와요. 이 하드 리더십을 한마디의 호르몬으로 이야기하라. 그럼 바로 저는 코티졸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코티졸은 인간의 이성을 관장하는 이 전두엽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이게 장기화되면 전두엽이 망가져버리고 정신병까지 오고 우울증까지 옵니다. 심지어 암과 당뇨와 성인병의 원인까지 됩니다. 이 코티졸은 무슨 호르몬이냐? 인간을 공격 상태로 만드는 호르몬인데, 이 공격 호르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아드레날린, 코티졸. 우리가 몸이 공격 상태, 긴장 상태에 갔을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 그중에 우리 몸에 가장 나쁜 게 바로 이 코티졸. 이거 우리를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에 만들고, 특히 서열을 박탈당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이 코티졸입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티졸은 인간의 뇌에 그 전두엽을 다 망가뜨리거나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인간의 뇌를 분석해 보면은 좌뇌, 우뇌 이론도 있지만, 이렇게 세로로 종단면으로 잘라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저 이렇게 길쭉한 것, 저를 뇌간, 줄기 간자라 그러죠. 뇌의 줄기. 저게 파충류의 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관장합니다. 눈을 깜빡이거나 심장을 뛰게 하거나 혈압을 관리하거나 인간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걸 관리하고 있어요. 파충류의 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저것을 싸고 있는 것을 변연계, 변두리 변자죠. 뇌간에 변두리에 있다. 그래서 변연계인데, 저기가 인간의 감정을
관장합니다. 저기까지는 인간도 개도 돼지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인간과 개와 돼지가 다른 점이 뭐냐? 바로 맨 바깥에 있는 두뇌 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두뇌 피질 중에서 이 이마 앞에 있는 앞전자, 머리두자, 전두엽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인간은 개, 돼지와는 다르게 이 전두엽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본능을 통제할 수 있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남한테 공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티졸, 서열을 박탈당하면 나오는 이 코티졸이 두뇌 피질 중에서도 바로 인간의 전두엽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전두엽이 마비되는 순간 인간의 뇌는 개와 돼지의 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광인이 되거나 우울증이 되거나 아주 심각한 치매가 빨리 오거나 이런 상태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열이 낮은 개체의 특징 뭐예요? 바로 통제를 당하고 간섭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드 리더십이 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바로 창의성을 말살하고 이성을 말살해버리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도세자는 영조의 하드십으로 미쳐간 게 아니냐. 즉 사도세자가 미쳤기 때문에 뒤지에 들어간 게 아니고 이 하드 리더십 때문에 코티졸로 인해서 미쳐간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하드 리더십으로 자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리더십은 뭐냐? 저는 감히 소프트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 리더십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뭐 부드러운 리더십 어떤 거냐? 자기 스스로 하는 리더십입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김연아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김연아 선수 얘기할 때 많은 리더십 하는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1만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1만 시간의 실패를 뒤덮기 때문에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1만 시간을 만약에 하드 리더십이 통제와 간섭이 있었다면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요, 놀랍게도 그 언니와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언니는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재미가 없었어요. 부모의 강요가 있었어요. 그러나 김연아 선수는 스스로 재미를 느꼈어요. 넘어져도 스스로 하고 싶었어요. 이게 바로 소프트 리더십의 실체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뭐죠? 바로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이 자율성이 뭐죠? 이걸 서열이라는 문제로 봤을 때 서열이 높은 개체가 하는 게 바로 자율성입니다. 즉 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율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본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자율성은 바로 심리적 서열을 높이고 그리고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전두엽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아까 코티졸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죠.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1만 시간을 넘어지고 깨져도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계속 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도전 정신을 우리 뇌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자율성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본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서열의 맨 위에 갖다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열의 맨 위에 있는 개체가 바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배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인문학적인 용어로 자율입니다. 이 자율의 핵심 호르몬이 바로 세로토닌이고 세로토닌은 전두엽을 활성화하며 놀랍게도 우리의 창의성도 제거하고 그리고 몰입까지 시켜주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어떤 일에 막 몰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핵심이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이 소프트 리더십이 필요한 3대 행복 호르몬이 있는데 우리 행복 호르몬 많이 이야기하죠. 바로 엔돌핀, 이상구 박사가 이야기하였죠. 또 세로토닌, 이시영 박사가 이야기하였죠. 또 도파민, 중독성이 매우 강한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요즘 각광받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행복감을 주며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며 우리를 창의롭게 하고 우리를 몰입시켜줍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몰입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조립 같은 거. 막
우리가 보기에는 막 그냥 꾸부정한 자세에 막 눈에 막 눈물이 진물이 나고 돋보기 쓰면서 본드 냄새 맡으면서 막 배 같은 거 자동차 같은 거를 막 몇 개월씩 조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완성을 하면 거기에 희열을 낍니다. 또 뜨개질도 그래요. 명상 중에 뜨개질 명상이 있습니다. 사실 뜨개질이라는 것을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같은 자세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눈은 짓물나면서,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우리가 몰입이 되고 즐겁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본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뜨개질을 하거나 조립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간섭이나 통제를 하지 않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이것을 통제하고 내가 자율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뜨개질 하는 사람은 그거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옆에서 이제 모자 좀 그만 뜨고 양말 좀 뜨지 그래. 아니 당신은 맨날 모자만 떠? 아니 빨간색 하지 말고 파란색 떠. 그러면 에이 안 해 이러면서 던져버립니다. 왜? 통제와 간섭이 들어오는 순간 뭐가 떨어진다고요? 심리적 서열이 떨어진다고요.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코티졸 나와요. 몰입이 안 됩니다. 인간의 이 번식 본능과 놀랍게도 이 자율성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여러 가지 기업에서의 문제나 또 사회에서의 문제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상을 줘도 창조적이지 못하거나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회사에서 고가 같은 거를 열심히 하는데도 열심히 주고 열심히 채찍질을 해도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도대체 왜 그럴까? 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집 앞에 맨날 같이 조그만 아이들이 와서 축구를 엄청나게 해댔습니다. 너무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야, 이 녀석들아! 딴 데 가서 축구하지 못해! 당장 꺼져! 아무리 큰 소리라고 아무리 혼을 내도 이 아이들이 매일같이 와서 축구를 하고 할아버지가 잠깐 혼을 낼 때만 싹 도망갔다 다시 와서 축구하고 또 축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축구 자체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할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축구를 그만두게 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바로 통제와 간섭의 방법을 한 겁니다. 이 축구는 현재 이 아이들이 스스로 한 겁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 자율성으로 한 겁니다. 얼마나 몰입이 잘 됐겠어요. 어느 할아버지가 이 소년들한테 너희들 와서 그러면 축구를 하면은 내가 하루에 10,000원씩을 줄게. 아이들이 신이 났습니다. 와, 우리 축구도 하고 10,000원도 받는데 와. 그래가지고 10,000원씩을 와서 축구를 할 때마다 10,000원씩을 줬어요. 10,000원씩을. 일주일이 지났는데 얘들아 미안한데 내가 지금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10,000원을 못 주고 이번 주에 5,000원씩만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섭섭한데 뭐 할 수 없죠. 그래서 5,000원씩 받으면서 조금 신은 들났어요. 이거서 했어요. 일주일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야 이제 할아버지가 돈이 다 떨어졌다. 이제 1,000원만 줄게. 1,000원만. 하루에 1,000원만 줄게. 열댓 명이 1,000원 받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죠? 그래도 뭐 근데 1,000원 받는데 뭔가 이제 흥이 안 나. 신이 안 나. 그러니까 이제 축구에도 잘 안 되더래요. 애들이. 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선언을 합니다. 야, 이제 돈이 없다. 이제 돈을 못 주겠다. 애들이 에이, 재미없네. 축구가 재미없어졌어요. 이러고 축구를 그만두고 그 할아버지 집 앞에서 축구를 안 하게 되었다는 이런 겁니다. 이건 뭐죠? 축구 자체를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자율성의 문제였느냐? 아니면 보상, 너 이거 하면 이걸 줄게. 이 보상이라는 게 뭐죠? 통제와 간섭입니다. 회사에서 너 이거 잘하면 얼마 줄게. 못하면 자른다. 이게 보상이거든요. 외적 보상이라고 부르죠. 바로 이 축구 소년들에게 이 할아버지가 외적 보상을 한 겁니다. 이 전형적인 사례가 여러 가지 회사에서 있는데 이 내적 보상, 외적 보상 이런 것은요. 특히 소프트 리더십과 하드 리더십의 아주 또 다른 표현형이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구글사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아주 대단한 회사죠. PC의 이 운영체제, 윈도우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빌 게이츠가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고 몇십조의 재산가가 되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빌 게이츠가 은퇴하고 나서 스티브 발머라는 경영자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스티브 발머는 취임하고 나서 어떤 인사제도를 채택하느냐, 스택 랭킹이라는 인사제도를 채택합니다. 스택 랭킹은 어떤 인사제도냐, 세계적인 경영자 잭 웰치가 GE, 제너럴 일렉트릭이죠. 세계 최고의 제조회사, 전자회사였었죠. 지금은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들 더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지만 옛날에는 GE 하면 아주 대단한 회사였습니다. GE의 최고 경영자, GE의 CEO 잭 웰치가 만든 이 인사제도가 바로 이 스택 랭킹이라는 제도입니다. 80년대, 90년대에 아주 전 세계를 휩쓸어버린 그런 인사제도인데 이게 어떤 제도냐? 바로 가혹한 외적 보상제도입니다. 실적이 상위 20%는 어마어마한 보너스, 어마어마한 스톡 옵션, 막 그냥 중간 사람들에 비해서 막 그냥 월급도 2배, 3배 막 엄청나게 줍니다. 상위 20%는. 70%는 그냥 보통 줘요, 보통. 10%는 가혹하지만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잭 웰치의 리더십 중에 하나가 사람을 가혹하게 자르고 또 이 합병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아주 가혹하게 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잭 웰치의 이 구조조정과 이 가혹한 인사제도, 이게 이제 80년대, 90년대까지 전 세계를 휩쓸던 그런 인사제도였었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티브 발머가 맞아. 경영의 신 잭 웰치의 이 인사제도를 가져와야지. 이래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택 랭킹이라는 인사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이 인사제도를 채택을 해서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스티브 발머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신통한 제품을 성공시킨 적이 없습니다. 검색 엔진 빙을 내놨는데 구글한테 밀리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에서 히트작이 없어서 히트작이. 왜 그러냐? 이 가혹한 인사제도는 스택 랭킹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겁니다. 스택 랭킹이라는 말자가 랭킹, 서열합니다. 서열로 이렇게 무더기를 해놓은 게 스택 랭킹이에요. 즉 직원들을 서열화시켜 놓는 겁니다. 세로토닌이 나오기보다는 코티졸이 나오고 굉장한 경쟁 속에 직원들을 몰아넣는 것이죠. 상위 20%는 굉장히 창의적인 게 나올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상위 20% 내에서도 또 경쟁을 하는 거예요. 또 경쟁을 해. 거기서도 피말리는 경쟁을 하기 때문에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협업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상대방한테 뭘 알려주질 않아. 내 건 비밀. 왜? 나는 밀리면 안 되니까 비밀. 창의력이 다 말살돼. 왜? 바로 아까 말씀드린 코티졸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전두엽이 마비되고. 이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점점 이 경쟁에서 도태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스마트폰이 빅히트를 치면서 안드로이드가 스마트폰 생태계를 완전히 점령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뒷짐을 놓고 완전히 그 시장을 뺏겨버립니다. 결국은 스티브 발머가 퇴임을 하고 이 스택 랭킹이라는 인사제도를 포기하기에 이르릅니다. 이 인사제도를 포기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클라우드 부분에서 대단한 흑자를 내고 있으며 여러 가지 히트 제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생각이 하나 드실 거예요. 아니, 잭 웰치가 GE를 경영할 때는 이 스택 랭킹이라는 인사제도가 잘 먹히다가 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에서는 이게 왜 안 먹힐까요? GE라는 회사는 제조회사입니다.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즉 서열화하고 경쟁을 시키는 이런 인사제도는 제조회사나
영업팀에서는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어떤 회사죠? 창의력을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제조회사가 아닙니다. 자유로운 협업, 이 사람 아이디어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그러려면 전부 다 마인드가 열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뇌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리더십? 소프트 리더십. 여기 핵심은 뭐예요?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이것을 동기부여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바로 내적 동기부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우리 내적 동기부여는 뭐죠? 자기가 재미있어 하는 일. 이게 바로 내적 동기부여. 이걸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바로 소프트 리더십이고, 그리고 서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바로 심리적 서열에 우위에 갖는 그런 것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한참 헤맬 때 마이크로소프트에 반대되는 회사가 바로 구글이었습니다. 구글의 인사제도는 어떤 것이냐? 물론 구글은 사람을 뽑을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뽑기도 하지만 일단 뽑고 나면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를 합니다. 일단 하루에 3시간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 시간에 내가 가서 잠을 자던 운동을 하던 수영을 하던 아무리 딴짓을 해도 윗사람이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또 팀별로 완전한 자율성을 줍니다. 어떻게 자율성을 주느냐? 프로젝트는 줍니다. 회사에서. 이 기업이란 데서 프로젝트를 안 주면 기업이 돌아가지 않겠죠.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경영진과 이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죠. 언제까지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겠다. 라는 걸 결정을 하면 그 뒤는 일체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자율성으로 완전히 알아서, 워낙 우수한 인재들이기도 하니까. 이 자율성이 뭐라고요? 바로 심리적 서열의 상위에 서는 것이며, 동기부여로 봤을 때는 바로 내적 동기부여. 그리고 심리적 서열의 상위에 있으면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즉 구글이라는 회사는 세로토닌이 지배하는 회사고 엔돌핀이 지배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의성이 날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 교육으로 비춰보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 이상하게도요, 초등학교 때 정말 공부를 잘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막 부모님한테 반항을 하거나 성적이 뚝뚝 떨어진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바로 소프트 리더십과 하드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엄마만 믿고 따라와. 엄마만 믿고 따라오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너의 미래는 내가 엄마가 설계한 대로 갈 수 있어. 무슨 드라마에 나온 그런 이야기죠. 아이는 철저하게 부모의 통제와 간섭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게 초등학교 때는 먹히는데 중고등학교 넘어가면 바로 인간의 본능이 이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본능이? 서열 본능이 거부를 합니다. 그때부터 자꾸만 세로토닌을 추구하게 되고 자율성을 추구하게 되고 그게 부모와 부딪히면서 엇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들 교육도 이 소프트 리더십과 하드 리더십으로 본다면은 자율성을 주는 공부. 어떻게 자율성을 주느냐? 이 바로 구글사처럼 프로젝트는 주는데 프로젝트 내에 완전한 자율성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글사의 이 프로젝트는 주는데 프로젝트 내에서의 자율성을 공부로 비유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한 두 그룹에 시험 문제를 시키는데 또는 IQ 검사를 시키는데 한쪽은 너희들 1시간 내에 80문제 다 풀어! 이건 뭐예요? 프로젝트도 주고 통제와 간섭을 합니다. 성적도 나쁘고 아이들이 풀기 싫어하고 아이들 피를 뽑아보면 코티졸 수치가 높아져 있습니다. 출발이 뭐예요? 코티졸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 아이들은 1시간 내에 시험 문제 푸는데 야, 시험 문제 너희들이 고르고 너 10문제 풀래? 20문제 너희들이 골라 라고 선택권을 아이들한테 줍니다. 성적도 높고 아이들이 문제를 다 풀어버려요. 이게 많은 실험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IQ도 그렇습니다. IQ도 한쪽에 막 혼낸 다음에 IQ 검사를 해보면요. 통제와 간섭을 준 다음에 IQ 검사를 해보면 IQ가 낮습니다.
심지어 그 영재를 발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굉장한 영재 소녀, IQ 140 소녀가 부모가 너무 큰 기대를 가져가지고 막 통제와 간섭으로 마구마구 했더니 IQ가 100까지 떨어져 버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애들은 내비둬 버리면 굉장히 잘 돼버리는 그런 걸 알 수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은 이성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본능이 인간을 만들고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이용하는 회사가 바로 구글입니다. 지금 많은 회사들이 4차 산업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특히 잘 나가는 그런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죠? 바로 4차 산업시대의 그 각광을 받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대표적으로 LG 그룹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LG 스마트폰이 슬프게도 철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LG 그룹은 저도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갖고 있고 또 LG 스마트폰도 저는 오랫동안 써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LG가 이렇게 허무하게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물러날 수 있었는가? 물론 이제 이런 분석도 합니다. 이 외부의 컨설팅을 맡겼는데 외국의 아주 유명한 컨설팅 회사가 이 스마트폰 시장은 열리려면 멀었다. 당신네들이 잘 아는 이 피처폰, 옛날에 이 일반 폰, 이 시장이 계속 갈 것이다. 스마트폰 시장은 5%, 10% 이상을 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컨설팅 회사 때문에 이 스마트폰 개발이 6개월, 1년 이상 늦어졌고 그것 때문에 오늘날 이런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분석도 맞습니다. 저는 또 하나는 이 하드 리더십과 소프트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태를 보고 싶습니다. 사실 LG그룹은 소프트 리더십이 지배하는 그런 그룹이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인간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존중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LG의 스마트폰 사업부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철수 이후에 많은 그 조직원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외부로 흘러나오는 내부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최소한 LG 스마트폰 사업부는 하드 리더십으로 꽉 차 있었던 회사다. 하드 리더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너희들 잔소리하지 말고 따라와. 왜 말이 많어 이렇게 너희들 위해서 시킨 대로 해. 바로 이거죠. 여기서 조금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뭐 꼰대 리더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하드 리더십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바로 LG 스마트폰에서는 밑에서의 그런 그 의견이 전혀 전달이 되지 않고 자율성이 전혀 주어지지 않고 오직 위에서 시킨 대로만 일하고 심지어 마른 수건에 물기까지 짜는 그런 지시사항만 계속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LG의 그 여러 가지들을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쭉 제품 개발했던 것을 보니까 굉장히 새롭고 혁신적인 상대방의 경쟁사를 제압하는 것보다는 자꾸만 과거에 집착한 그런 제품들을 혁신이라고 내놓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이 접는 스마트폰을 내놓을 적에 중간에 갈라지는 그런 더블폰을 내놓고 또 과거의 스마트폰 시절에 가로본능 스마트폰 같은 가로본능 폰 같은 그런 것도 내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혁신적인 방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소프트 리더십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와 통제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오늘날 LG 스마트폰이 철수가 된 게 바로 이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압도하고 많은 직업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변호사도, 의사도, 뭐 판사도, 뭐 화이트 칼라도
인공지능이 다 대신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창조성, 새로운 걸 개발하고 응용성입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뭐 새로운 창조성까지도 흉내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뭐 작곡도 하고 뭐 새로운 것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게 뭐냐?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창조성입니다.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즉각적으로 창조적인 일을 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소프트 리더십의 핵심인 것이죠. 이것을 만드는 호르몬이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 세로토닌은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인간은 만으로 13세에서 17세 요 사이에 이 전두엽이 거의 새로 태어나다시피 합니다. 새로 만들어집니다. 인간의 뇌는 뉴런으로 되어 있는데 이 뉴런과 뉴런을 연결시키는 이 시냅스가 있습니다. 이 시냅스가 13세, 17 사이에 폭발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드 리더십을 쓰느냐, 소프트 리더십을 쓰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천지 차이가 됩니다. 만약에 그때 하드 리더십으로 코티졸을 양산시켜가지고 인간의 창의성을 말살시켜버린다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제조업에서 쓰던 스택 랭킹 같은 그런 가혹한 인사제도 아주 대표적인 하드 리더십입니다. 더 이상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인사제도입니다. 아직도 이런 인사제도로서 이것을 리더십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특히 여러분들의 회사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IT 회사거나 홍보 회사거나 창조성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부분에 있다면 오늘 코티졸의 하드 리더십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세로토닌의 소프트 리더십으로 가야 될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의 사도세자는 어떻게 광인이 되고 어떻게 사도세자가 이 뒤주에 갇혀서 죽게 되었는가. 거기에 바로 영조의 가혹한 하드 리더십, 통제와 간섭으로 전두엽이 망가져버리고 어릴 때 영제 소리를 듣고 일찍이 글을 깨우치고 영조가 그렇게 좋아했던 영제 소년이 광인이 되어버린 그 뒤에 바로 통제와 간섭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어땠습니까?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윈도우 체제를 갖고 있던 그 회사가 10년 가까이 구글사에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게 직원들을 가혹하게 통제하고 간섭하는 스택 랭킹이라는 그런 인사제도가 직원들을 사도세자로 양산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창조력 뒤에는 놀랍게도 이 번식 본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번식 본능 중에서 저는 으뜸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바로 이 서열 본능을 뽑고 싶습니다. 서열 본능이 침해될 때 인간의 전두엽은 아주 손쉽게 무너집니다. 심지어 이 상태가 오래가면 완전히 자유의지는 사라져버리고 창의력 자체가 없어져버리고 오직 윗사람한테만 기대고 우의 결정만을 바라보는 그런 의존적인 의타적인 직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도세자가 그런 일을 겪었었죠.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하면 영조한테 물어보고 영조는 다시 내가 너를 잘못 키웠구나. 대리가 지면 면제차인데 아직도 그런 결정을 나한테 미주알 고주알 물어보느냐 라고 다시 꾸지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놀랍게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무님,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야, 그건 아직도 네가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하나? 그럼 그 다음에 또 결정을 하면은 너는 왜 그렇게 네 멋대로 결정을 하나?
이 두 말 속에 하드 리더십과 소프트 리더십의 결정체가 숨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하드 리더십의 사도세자를 양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